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을 전해드리는 연예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스타 주민에서는 북한에서 공연을 펼쳤던 이 가수들의 뒷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월 24일 수요일이고요. 연예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 연예계에는 우리가 기억에 남는 아주 중요한 장면들, 아주 이렇게 화면이 딱 남는 장면들이 있어요. 평양 공연이 또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가수들의 첫 북한 공연은 1985년이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스타 주민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화마가 모든 걸 삼켰다입니다. 이틀 전 충남 서천의 수산물 특화시장에서 큰 불이 나 200곳이 넘는 점포가 불에 탔는데요. 다행히 시장 영업이 끝난 시각이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장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네, 이번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거긴 못 가봤어요. 가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서천의 명물이거든요. 네. 저도 예전에 가서 쭈꾸미를 먹었던 기억이 또 나기도 해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장이 1층과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층에는 주로 이제 수산물을 판매하는 곳이 밀집해 있고요. 2층에는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곳을 다 합치면 한 300곳 정도 점포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이번 불로 227곳의 점포가 전소가 됐습니다. 시장을 이제 거의 다시 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신축 비용에 영업 손실을 합하면 1,00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설 명절을 앞두고 있단 말이죠. 이 상인들의 마음이 어떨지 상상할 수조차 없는데 이 화재 원인은 뭐였을까요? 일단 시장 건너편 도로 CCTV 화면이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화면을 보면 1층의 수산물 점포에서 불꽃이 일기 시작했고요. 불과 5분 만에 점포 전체로 불이 번졌습니다. 또 인근의 다른 점포로 그 다음부터 확산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불이 난 점포가 비어있는 곳인데다가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 불이 났기 때문에 지금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시장이 전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화재 원인을 밝히기도 쉽지 않아서 화재 원인을 확인하는 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 원인도 굉장히 궁금하고 빨리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화재 진압까지 왜 오래 걸렸나? 그 이유가 있습니까? 화재 진압까지 9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이 불을 감지하는 시간도 조금 걸렸고 또 화재 진압하는데 9시간까지 걸린 것은 그러니까 불이 났던 당일날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었다 그래요. 불이 순식간에 번진 데다가 그 불길이 굉장히 거세니까 소방차가 나와서 물을 뿌린다 하더라도 이게 좀 진화가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이 시장이 아까 제가 가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2층이 판넬로 지어져 있어요.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진 곳들은 겉에 열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안쪽에 있는 불을 끄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진화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수산물이나 이불, 또 옷가지 같은 가연성 물질을 굉장히 많이 또 물품을 많이 갖다 놨기 때문에 여기에 불이 붙으니까 또 쉽게 꺼지지도 않았고요. 무엇보다도 스프링클러 자동 화재 탐지기가 이 시장에는 설치가 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을 감지하면 곧바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어야 하는데 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고 또 불을 감지해서 소방서에 이걸 알려주는 데까지 한 20분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이 시각에는 이미 다른 점포들까지 다 불이 번진 상황이었다고 하거든요. 이 소방 설비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급히 지금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 같은 이런 이제 소방 설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없는지 지금 점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시장 상인들은 이번 화재로 인해서 정말 하루아침에 생계터전을 잃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죠. 충남도가 상가당 재난구호기금 200만 원씩을 지급했다고 하고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부도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하고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젯밤에도 뉴스 보니까 크고 작은 화재들이 잇따라 있었던데 불조심 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살해당한 아내들입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10여 년간 아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정서적인 학대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요, 이 변호사 남편의 막말은 2013년 결혼한 직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옮겨드리기도 좀 그런데요. 너 같은 여자는 서울역에 가면 널려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다가 2018년에 이제 계속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는데요. 아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아들과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이주를 해버렸다 그래요. 아내는 한국에 그냥 있는 상황에서. 근데 이때부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증상이 아주 심각해졌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불륜을 들켰을 때 감추는 대처법을 읽었는데 너의 대응이 비슷하다. 성병 검사 결과를 보내라. 이런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영상통화로 현관에 있는 신발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3개월 동안 통화 내역을 보며 나에게 일일이 설명하라. 이런 요구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자녀를 이용해서 정서적인 학대를 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건 정말 좀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녀들에게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게 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딸한테는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영어 욕설을 가르쳐 주거나 엄마한테 하라고. 그리고 아들한테는 어디서 또 나쁜 짓 하려고 그래라고 말하게 한 뒤에 이 음성을 녹음해서 아내한테 전송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견디지 못한 아내는 2021년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그러자 남편은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각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남편의 태도를 봐서 이혼 소송을 취하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각서의 내용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더 큰 문제가 생긴 건데요. 다시는 엄마의 자격과 관련해 비난하거나 의처증으로 오해할 만한 언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각서에 썼다고 하는데요. 그건 그냥 각서에 쓰는 종이에 쓴 글자일 뿐이었습니다. 이 남편의 학대는 계속됐다고 하는데요. 결국 아내가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2월 아내가 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끝났는데요. 검찰은 남편이 아내를 집으로 부른 뒤에 말다툼 끝에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 이 의처증이 도를 넘었군요. 네. 그래서 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아내를 살해했던 남성이 재혼한 아내마저 숨지게 했다. 이 사건은 또 뭡니까? 9년 전 아내를 살해해 구속수감됐던 남성이 재혼한 아내를 또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세탁소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이 남성은 아내가 자신의 얘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생각에 격분해서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뒤에 좀 이상한 건 112에 자기가 또 직접 신고를 했다 그래요. 내가 때렸다고. 네. 그래서 아내가 이제 폭행을 당한 다음에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는데 상황이 좀 상태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개월 뒤에 결국 아내는 숨졌는데요. 그래서 혐의도 살인죄로 변경이 돼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2번이나 그럼 아내를 살해한 거잖아요. 그런 네.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남성이 원래 군인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군인 신분 시절인 2015년에 첫 번째 아내를 살해한 죄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치료 감호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좀 상당히 문제가 좀 있었던 거죠. 그래, 사람을 죽였는데. 근데 그때도 이번하고 같았다는 거예요. 아내가 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생각에 격분해서 네. 화를 참지 못해서 아내를 폭행해서 결국 숨지게 했었다고 하는 건데요. 이 사람이 하나도 태도가 바뀌지 않고 새로운 아내를 만나서 또 똑같은 방식으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하는 겁니다. 야, 이거는 법에서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4년이면 너무 가볍다 이런 글쎄요. 생각하거든요. 그때 뭐 어떤 것들을 참작했는지 모르겠는데 군사법원이 너무 네. 지나치게 선처를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두 번째는 이 확정 판결이 내려진 건 아니죠 지금? 징역 22년 선고받았습니다. 22년 선고를 받은 거예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집업이니까 항소를 또 할지 어떨지 여부는 알 수는 없겠으나 징역 22년도 이걸 또 따지고 보면 그렇게 무거운 처벌이라고도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세 번째 이슈는 초소형 마을버스입니다.
이 탑승 수요가 적은 지방 도시에서 주로 운영되던 초소형 승합차 마을버스가 서울에서도 운행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초소형 승합차 마을버스 서울에 등장하게 된 그 이유가 뭘까요? 요즘 마을버스 회사들, 운수회사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네. 재정 상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게 승객이 많지 않은 노선에서 운영 비용을 좀 줄이려고 이렇게 버스 덩치를 줄이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서울시에 따르면 하루 평균 마을버스 승객이 2016년에 120만 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터진 직후인 2020년부터 점점 승객이 줄어들어서요. 지금 한 80만 명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승객이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운수회사들이 경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이 승객들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까 이젠 아예 우리가 더 슬림해지자 이런 차원에서 버스 덩치를 줄이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초소형 승합차를 이용한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곳은 어디고 차종은 뭐예요? 그러니까 중랑 01번 버스, 보통 이제 1번 버스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이 버스인데요. 중랑구 중화동 종점에서 동대문구 신임문역 정류장 사이 저렇게 생겼구나. 한 2km 구간을 오가는 버스라고 네. 하는데요. 이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떤 차인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예, 되겠죠. 예. 네. 스타리땡이라는 자동차 예. 브랜드를 이용하는 건데요. 정릉 이동주민센터하고 정수빌라를 오가는 성북 05번 버스도 이 차량을 이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확실히 버스보다는 이 비용 절감에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버스 회사의 기업을 운영하는 비용을 보면 차량 교체 비용이 제일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인건비, 그리고 또 사고 처리 비용 같은 거, 교통사고 많이 나니까 그 비용이 있는데 차량을 교체하는 비용이 굉장히 네. 비싸잖아요. 차 한 대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보험도 사실은 사고가 많이 나니까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는데 저렇게 작은 차로 바꾸면 아무래도 재정을 크게 절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타리땡 차량은 기존의 이제 큰 대형 버스하고 비교했을 때 차량 교체만으로도 운영 비용이 한 50%가량 절감된다고 합니다. 이용한 분들의 반응은 어떻답니까? 이게 제일 제가 궁금한 거예요. 저도요. 네. 이 마을버스, 우리 이제 큰 대형 버스도 있지만 그거보다 조금 작은 버스 있잖아요. 그런 버스도 있는데 이거 스타리땡 같이 이렇게 승합차를 이용하는 거 한 번도 못 봐서 네. 이거 타는 승객들도 굉장히 신기해한다 그래요. 저거 일부러 타겠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량 1번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승하차는 승객이 직접 문을 열어야 하고요. 안내방송이나 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사에게 저 내릴게요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다 이런 반응이 많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마을버스들이 다니는 구간들이 보통 넓은 대로가 아니라 좁은 골목길들을 많이 다니잖아요. 차가 조그만해져가지고 차가 다니기 편해서 차로 폭이 좁아서 굉장히 좋다 이런 시민들의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서울에 한두 대밖에 없다니까 그 희소가치가 있어서 한번 타보고 싶은데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늘어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볼 때. 네. 왜냐하면 승객 숫자가 적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런 버스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 이슈 해주시죠. 네 번째 이슈는 아파트 중고거래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땡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시죠? 있죠. 그렇죠. 이용해 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요. 주로 이제 생활용품이나 가전제품, 가구, 옷 이런 것들을 거래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가격이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도 매물로 나온다고 합니다. 네, 중고 거래 플랫폼. 저는 얼마 전에 그 차 거래하는 글을 봐가지고 이제는 중고차도 여기서 거래하나 했더니 그거 별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아파트 직거래가 당땡 마켓. 사실 우리가 이렇게 놀라는 게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홈쇼핑에서 외제차를 거래할 거라고 팔아요.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이 변하니까 이런 일들도 생기는 건데요. 아파트 10억 원짜리 정도가 만약에 거래가 된다. 그러면은 복비, 중개수수료가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그 0.4인가 0.04 이렇게 계산되지 않아요? 한 400. 그러니까 1% 당연히 안 되고요. 네. 그걸 최대 중개수수료를 따지면 한 50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네. 근데 거기에 부가가치세를 또 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50만 원 정도를 중개수수료 내야 하는데 이 어떤 경우에는 그 중개업소에서 굉장히 공을 들여가지고 소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 가면 그냥 한 번만에 그냥 계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요즘 또 고물가 시대이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그런 수수료를 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점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직거래라 이거죠. 네네. 근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영향도 있는 거죠. 아, 그렇죠. 부동산 경기가 또 침체가 돼가지고 거래소가 매물을 이제 취급도 사실 많이 하지 않는 데다가 사람들이 경제적 사정도 별로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중고거래 플랫폼의 관심이나 인기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중고거래 플랫폼도 부동산 직거래 서비스를 또 하고 있다 그래요. 이걸 통해서 매매, 전세, 월세, 단기 뭐 이런 것까지도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아파트 뭐 중고 거래 수수료, 중개 수수료를 아껴서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계약 사기나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거 사실은 확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린 보통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게 되면 다 그 중간에서 해주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이 집에 얼마만한 담보가 걸려 있는지, 또 등기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또 집에 만약에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는지 특약사항으로 다 이렇게 세세하게 점검을 해주는데 중고거래 플랫폼에 가면은 그냥 우리 1대1로 거래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다 그거 확인하는데 번거롭기도 할 뿐더러 확인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각별히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 간에 만나가지고 다 거래는 한 다음에 약속은 하고 관련 서류 작성은 또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류 작성만, 임대차 계약서 작성만 중개사를 통해서 의뢰를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그냥 해주나? 그거 해주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협회 일부 지회에서는 계약서 작성을 대행할 경우에 네. 중개 보수의 30% 이내를 받는다는 자체 규정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니까요.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수수료를 받는 금액이 한 30% 정도면 그러면은 많이 아끼는 거잖아요. 500만 원이면 5, 35, 150만 원이네. 그렇죠. 계약서 써주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업소의 경우에도 계약서 쓰고 뭐 서류적으로 확인하고 이런 것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윈윈하는 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야, 그럼 요 틈새 파고들어서 또 법무사 같은 데 있잖아요. 네. 네네. 거기는 하니까. 네. 그런 데서 또 요거를 뭐 50만 원에 해주고 그래서 또 가격 조정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또 여기서 또 분쟁이 생길 것 같고. 네. 그러면 또 모닝 브리핑에 또 나올 저희가 거. 또 전화겠잖아요. 이거 롯땡이라고 하는 네. 그 사람들 간에 전화나 이런 걸로 법률 상담해 주는 거 생겨가지고 변호사 옆에서 막 소송 내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틈새로 새로운 시장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집이 또 중고 시장에 나왔다. 집은 살면 중고인데 그쵸? 값이 올라갈 때 있고 또 내려갈 때가 때 있고. 있고. 참.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알아봅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따끈따끈한 연애 소식 전하고 가실게요. 개그우먼 박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사냥꾼 황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세 분 반갑습니다. 자, 은영 씨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 뭐예요? 네, 연애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요. 김수미 아들과 함께 횡령 피소 당하다입니다. 배우 김수미 씨가 아들과 함께 한 식품 회사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피소를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자,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김수미 씨하고 김수미 씨 아들을 고소한 식품 회사는
회사는 어떤 식품 회사입니까? 네, 이 해당 식품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김수미 씨가 이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수미 씨 아들도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냐? 일단 2018년도에 회사 설립 이후에 자금, 입출금 등 핵심 업무를 실질적으로 결정 그리고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식품회사는요, 김수미 씨가 연예계에서 손맛 좋은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손맛 좋은 이미지, 김수미 씨의 초상권을 이용해서 김치와 게장, 젓갈 등 가공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 김수미 상표권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일단 이 식품회사의 어떤 주장, 그 말하는 내용을 전해드리면 이 회사에 따르면은 우리는 2018년부터 2028년까지 만 10년 동안 이 김수미라는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것을 계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너네도 사용해? 이걸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또 김수미 씨의 아들의 입장은 아니 독점적으로 사용하라고 배타적으로 사용하라는 거 아닌데 또 이렇게 서로 좀 주장은 다릅니다. 이건 분명히 계약서에 써있기 때문에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데요. 또 이 식품회사의 얘기에 따르면 이렇게 고소를 주장하게 된 게 상표권으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발각이 되니까 이게 좀 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손실을 우려해서 어떻게든 내부적으로 좀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조금 이제 그동안 자금이 어떻게 운영됐나를 봤더니 조금 방만한 잘못된 부적절한 어떤 이런 자금 지출들이 있어서 이렇게 경영에 어려움이 초래가 됐구나 이게 발견이 되어서 이 김수미 모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됐다 책임을 묻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고소 부분이 횡령 부분이 고소가 된 건데 그렇다면 김수미 씨하고 김수미 씨 아들이 얼마나 횡령했다는 거예요? 네, 일단 식품 회사 측의 일방적인 주장부터 전달을 해드릴게요. 이 회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독점 계약을 한 이 김수미라는 이 브랜드를 이 상품권을 타인에게 무단 판매를 하고 또 10회에 걸쳐서 약 5억 6천만 원 정도의 이득을 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 고소장에 따르면 김수미 씨 아들이요, 이 식품회사 대표이사로 재직을 하던 당시에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맡으면서 총 6억 2억 2,300만 원 가량을 횡령을 한 혐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한 대여섯 가지 정도의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 이 아들 이름을 딴 가지급금이라고 이 회계 처리를 해서 무단으로 회사 돈을 인출한 혐의 이게 한 1억 198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선생님 댁 김장 그리고 선생님 댁 유기그릇 세트라고 회계에 지급 이 회계 관리에 이름을 적어 놓고는 지급 의무가 없는 금액을 대신 지급한 행위. 근데 이것도 한 1억 7천만 원 가량이 돼요. 그리고 또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을 했다. 근데 이것도 3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고요. 또 허위 용역 대금을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서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수미 씨를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밝혔는데 회사로 지급받아야 할 3억 원을 이 지급받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데 김수미 씨하고 김수미 씨 아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일단 김수미 씨 측, 그 모자 측의 법률 대리인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앞서서 이 아들이 언론에 인터뷰를 했던 내용하고 거의 유사하고 이제 그게 조금 더 이제 간결하게 정리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김수미 씨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망신주기,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결백함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나 그 김수미 씨의 아들은 고소 내용을 아직 전달받지 못해서 내가 상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지난해부터 지금 새로 본인이 지금 지난해 11월까지는 여기에 어떤 그 대표였거든요. 그러다 이제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 대표이사와 현 대표이사 사이에 뭔가 갈등이 있었던 거는 맞다. 그러나 하여튼 나와 엄마를 이게 오히려 회사 측에서 고소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런 내용을 본인이 또 인터뷰를 통해서 또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번 논란이 있기 전부터 이 김수미 씨 모자와 회사 측의 사이는 좀 좋지 못했던 거군요. 김수미 씨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 고소가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고소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회사를 어떻게 고소를 했느냐. 일단 현재 회사 대표이사와 사이가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횡령 사기 그리고 사문서 위조로 우리가 먼저 고소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두 건의 고소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불법 서류를 발급해서 일방적으로 자신을 이사직에서 몰아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표이사는 앞서 이 홍종성 기자가 앞서 조금 이야기를 하셨지만 식품회사 설립 당시부터 이 회사를 이끌어온 3인 중 1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김수미 씨 아들이 지난해 11월에 회사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에 이 대표이사가 현재 이 대표이사직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임명이 됐는데 이후부터 이 아들과 현재 이사의 갈등이 시작이 됐다라고 주변에서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김수미 씨 아들의 결혼 자금 중 일부가 회사 돈에서 나왔다. 이런 주장이 있던데 이건 뭐예요? 네, 이 또 식품 회사가 이 고소하면서 이제 고소장에 담은 내용이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이 김수미 씨 아들이 이 탤런트 배우 서유림 씨랑 결혼을 했잖아요. 이때 당시에 집을 구했는데 이게 월세였던 모양입니다. 그 월세 보증금 또 다달이 나가는 월세 이런 것들이 회사 돈으로 지급이 됐다. 그리고 이 김수미 씨가 며느리에게 어떤 고가의 선물들을 했는데 이것도 회사 돈으로 지불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러면 또 이걸 받았다는 서유림 씨 이 소속사에도 문의가 갔습니다. 이거 조심스럽고 잘 모르는 내용이라 남편 쪽 법무법인에서 입장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조금 한 발 물러났는데 그렇게 해서 그 남편 쪽 이 김수미 씨 측 법률 대리인이 해명을 내놨는데 이제 그 중에 전부는 아니고 그 회사 돈으로 며느리에게 이 시어머니 김수미 씨가 고가의 선물을 줬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거는 정정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요청이 서유림 씨 관련한 내용 중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내용은 이렇고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연예라이브 두 번째 소식은요. 드디어 결혼식 참석하네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연예계의 마당발이자 또 프로 불참러로 소문이 자자했던 조세호 씨가 올해 안에 9살 연하의 연인과 결혼을 한다고 밝혀서 아주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조세호 씨의 별명이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프로 불참러거든요. 네. 저는 아직도 그 내용을 들으면 웃음이 막 나와요. 맞아요. 조세호 씨가 이 국민들에게 프로 불참러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한 토크쇼에서 이야기를 했던 김은국 씨 때문인데요. 네. 이 토크쇼에서 조세호 씨가 앉아있고 김은국 씨가 앉아있었어요. 근데 김은국 씨가 갑자기 너 근데 왜 안지욱 결혼식을 안 왔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조세호 씨가 이야기를 듣더니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에 대해서 이 조세호 씨 억울해하고 당황해하는 표정이 너무 귀여웠던 맞아요. 이 국민들이 프로 불참러네. 그러니까 안지욱 결혼식에 갔었어야지라고 하면서 약간 놀이처럼 놀리는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 불참러라는 별명 때문인지 이번 결혼 발표 소식을 듣고 뭐 정확히는 보도가 된 거죠. 이게 본인은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다 정도로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누리꾼들이 안지욱 씨, 김은국 씨는 이번 결혼식에 초대하나요? 본인 결혼식 참석은 하나요? 저는 못 가니까 온라인으로 생중계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이 조세호 씨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연애와 결혼을 동시에 발표한 조세호 씨, 9살 연하의 예비 신부. 어떻게 결혼하게 되는 건지 그 과정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요. 아주 프로로 불참하는 그 프로 불참러가 본인 결혼에는 드디어 그렇게 참석하게 만든 그 여성은 1991년생이고 조세호 씨보다 9살 나이가 어리다 그래요. 참 남성 연예인분들이 이렇게 어린 분들하고 잘 결혼하더라고요. 두 사람의 어떤 공통분모, 이게 공통분모가 중요하잖아요. 교제할 때는. 패션, 조세호 씨가 워낙 옷도 잘 입고 시계도 관심이 많고 이 패션에 대한 공통분모로 만나서 지금 1년 정도 진지하게 교제를 하고 있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 속에 올해 안에 결혼해볼까 이렇게 준비 중이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이렇게 연예인의 결혼 소식이 전해지면요. 저는 왜 그럴까요? 그 축의금에 그렇게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연예인이 얼마 축의금 하냐 이것도 굉장히 좀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조세호 씨가 연예계 마당말인 만큼 연예계 정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식에 참석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축의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유재석 씨가 또 조세호 씨와 굉장히 친하잖아요. 그렇죠. 이 유재석 씨가 얼마 축의금을 할지 지금 살짝 이 베일이 벗겨졌는데 그 금액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이건 농담인 것 같지만 이유가 있는데요. 조세호 씨가 예전에 유재석 씨가 결혼할 때 축의금을 5만 원을 했었대요. 사실 여기에도 사연이 있는데 이때 조세호 씨가 그렇게 막 방송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하던 때,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때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5만 원 낸 대신에 나는 밥은 안 먹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나타냈는데 그 마음을 아는 유재석 씨가 너 미안해 하지 마라. 나는 너 딱 2배 할 거다. 나 너 10만 원 할 거다라고 이렇게 놀리는 모습으로 또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세 번째 연예인 소식은요? 네, 연예라이브 세 번째 소식은요. 청소하는 여배우입니다. 최근에 이제 3년 전부터 대본 검토를 중단을 했던 배우 최강희 씨가 라디오 DJ 그리고 요즘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뜻밖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최강희 씨의 근황을 듣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긴 합니다. 최강희 씨는 근데 연기를 왜 중단한 거죠? 최강희 씨 저 정말 마음에 드는데 이 이유를 들으면 또 더 마음에 들어요. 최강희 씨가 연기를 중단한 이유.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청소년 드라마였죠. 신세대 보고 어른들은 몰라요 해서 아주 상큼하게 데뷔한 최강희 씨가 정말 불철주야 연기만 하다 보니까 25년이 훅쩍 흘렀다는 거죠. 근데 되돌아보니 내가 행복했나?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다. 아마 특히나 25년의 후반쯤에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나 이제 연기 그만할래. 행복하지 않은데 그만할래. 하면서 심지어 굉장히 의지가 결연해요. 휴대전화 번호도 바꾸고. 이거 그럼 연락하기 힘들잖아요. 그쵸. 시나리오든가 드라마 대본 도착이 힘듭니다. 그렇게 해서 휴대전화 번호도 바꾸고 대본도 일체 검토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라도 가족들한테 상의를 한 거예요. 나 이러이러해서 연기하지 않고 싶어요. 근데 이 가족 대단합니다. 보통 연예인이 이렇게 하나 잘 뜨면 주변 분들이 멀쩡한 직업도 내려놓는 게 대수인데 이분들이 그동안 수고했다. 그래, 너 쉬어.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응원과 격려를 해줬다네요. 네. 최강희 씨가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그러는데 오랜 그 공백 때문에 생긴 생활고 때문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생활고 때문은 아니라고 합니다. 최강희 씨가 이 좌우명이 있는데요. 바로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마라라는 이 좌우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쉬고만 있으면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이런 성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최강희 씨가 아까 앞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최강희 이름 석자를 딱 들었을 때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거든요.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을까 궁금증이 모아지는데 최강희 씨가 현재요. 가사 도우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연예인에게 맞는 가사 도우미입니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요. 일단 사생활이 중요한 이 연예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연예인 집에 청소를 하러 가면은 보면 안 되는 편지라던가 돈과 관련된 부분이라던가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되는 부분은 딱 눈 감고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청소만 아주 열심히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빈말이 아닌 게 일단 그 굉장히 친한 두 사람이 있어요. 김숙 씨, 개그우먼 김숙 씨 집 같은 경우는 현재 1년째 맡아서 청소를 해주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송은이 씨. 송은이 씨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집을 맡겨놓은 상태라고 하네요. 네. 근데 전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송은이 씨의 집을 청소하다가 속옷을 모르고 가져온 적이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최강희 씨가요. 청소에 진심인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건어물녀라고 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널브러져 있는 이 건어물녀로 그런데도 아름답다고 최강희 씨가 유명해서 집에서는 손 하나 깐딱 안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그냥 가사 도우미 가는 게 아니라 청소용품들, 심지어 청소기도 여러 개를 가져간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막 청소를 하는데 하나 이렇게 좀 깜빡 아마 이제 송은이 씨 속옷을 요거 좀 특별하게 빨아줘야지 했던 모양이야. 본인의 그 청소용품에 그 속옷이 달려 들어간 겁니다. 그 달려 들어간 채로 이제 김숙 씨 집에 갔는데 이게 여기 있네? 그래도 깨끗이 김숙 씨 집에서 세탁을 해서 송은이 씨 집에 다시 갖다 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잘 지냈는데 뭐 최근에 송은이 씨 집 이렇게 조금 청소 가사도우미 마무리한다는 또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요건 또 무슨 얘기인가 잠시 또 이어서 전해드리죠. 네. 그 속옷 가져갔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겠죠. 근데 이 일 말고 또 다른 일도 해봤다면서요. 최강희 씨가 제가 봤을 때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연예인분들 인터뷰를 해보면 내가 얼굴이 알려져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었어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 마음도 이해를 하지만 최강희 씨는 그 마음과 전혀 달랐습니다. 일단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봤는데 그 방송 작가 학원도 일단 다녀보고요. 편집도 배워보고요. 무엇보다 고깃집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급 1만 원을 받고 했다고 합니다. 우와. 특히 이 최강희 씨가 본인의 이 너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제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줄 알고 안쓰러워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저 행복하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잘 살 겁니다. 라고 근황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한 이유, 생활고가 아닌데도 다양한 일을 한 이유가 있었겠죠. 바로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배우가 아닌 일을 해보고 싶었다는 이야기 저 굉장히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최강희 씨의 그 자연스러운 연기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쵸. 다시 연기하는 모습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송은이 씨 집도 좀 마무리하고 그래서 송은이 씨가 편지를 썼던 모양이에요. 그동안 고마웠다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최강희 씨도 언니는 자주 못 보지만 언니의 집을 보며 행복했어. 이런 또 편지를 남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언니네 집 가서 그냥 놀면서 가사도우미 그게 아니라 진짜로 송은이 씨 얼굴도 못 보면서도 가서 열심히 청소를 진심으로 했던 것 같고 저는 왜 연기를 그래도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냐면 본인이 얘기하기에 25년 동안 연기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생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게 연기와 병행하는 게 힘들었는데 이젠 좀 공백 기간 동안 3년 동안 그걸 한 것 같고 이제는 연기를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이 물론 나 연기 경험 쌓을래 이런 뜻으로 여러 직업을 했을 것 같진 않아요. 정말 내가 배우에 뭘 할 수 있을까 진지한 고민이었지만 결국은 이게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저는 연기에 굉장히 차곡차곡 이게 아주 영양제가 돼서 이제 더 좋은 연기를 할 것 같아요. 꼭 하십시오. 기다릴게요. 네. 여기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이번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스타 주민 은영 씨 주제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본격적인 주제 소개에 앞서서 우리 두 분은 요즘에 정말 나 이 노래 정말 많이 듣는다. 이 노래 꽂혀있다 하는 그런 노래들이 있을까요? 노래 저는 그 정국 씨 노래 자주 좋죠. 보고 자주 듣고 그래요. 방탄소년단. 네. 사람들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정말 인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정말 노래가 주는 힘은 대단합니다. 노래로 또 위로도 받고 노래로 또 행복을 받고 그러는데요. 정말 노래만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매체가 없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노래를 통해서 또 남북이 하나가 되는 순간에 함께했던 우리 스타들의 북한 방문기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스타 주민 주제는요. 남북을 사로잡은 가왕입니다. 이거 재밌겠네. 남북을 사로잡은 가왕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남북을 사로잡은 가왕 첫 번째 스타는요. 북한 공연 전문 가수 최진희 씨입니다. 최진희 씨 하면 뭐 사랑의 미로 등 사랑을 받은 정말 히트곡이 대단히 많은 가수 중에 한 분이신데 당시에 뭐 그 인기만큼이나 수입도 엄청났었다고요. 그렇죠. 최진희 씨 하면 올해로 이 마이크를 잡은 지 48년이 되는 우리 국민 가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히트곡이 무려 20여 곡이 넘습니다. 엄청난 이 히트곡 보유 가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전성기 시절의 스케줄을 들어보면 정말 대단해요. 무려 45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미국에서 공연했다가 한국에서 CF 촬영 잠깐 했다가 다시 일본으로 넘어가서 공연을 했다가
그럴 정도로 집에 발도 붙일지 못할 정도로 바빴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최고의 수입원은 역시 사랑의 미로였습니다. 물론 지금의 최진희 씨가 있기 전에요. 이 무명 가수 시절도 사실 겪었다고는 하는데 이때도요. 안쓰러워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경제적인 공공은 그렇게 겪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진 씨가 무명 가수 시절에요. 당시 공무원의 월급이 한 달에 4만 원 정도였는데 최진희 씨가 한 달에 이때 무려 180만 원을 벌었다고 해요. 이게 몇 배의 월급이에요. 20대 중반에 이미 부모님께 집을 턱 하고 사드릴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예, 무명 시절에도 유명 가수 못지않은 수입, 공무원의 45배 수입 올린. 야, 정말 대단한 최진희 씨인데. 그래, 북한에 언제 몇 번이나 갔다 왔다는 거예요? 북한에 2번, 3번 간 가수는 있었지만 4번 간 가수는 없었다. 이게 기록이에요. 최진희 씨의 대표곡 뭐 많지만 그중에 사랑의 미로. 이게 아주 대단한 인기를 끌어서 북한에서 그래서 무려 4번을 갔는데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근엔 2018년에 이 남북 평화협력 기원 평양 공연에 다녀온 것까지 무려 4번. 이 기록은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뭐 바로 지척입니다만 다 알다시피 제대로 갈 수가 없는 나라인데 그렇죠. 어떻게 어떤 경로로 북한에 다녀온 거예요? 네, 북한에 처음 갈 때까지만 해도 이 직항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경유를 해서 갔다고 해요. 예를 들면 최진희 씨가 처음에는 베이징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곳에서 고려항공으로 갈아타고 평양에 도착하는 이런 일정으로 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벤이 베이징에 도착을 했는데 이 평양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북한 측에서 매니저 없이 오시라요 라고 얘기를 해서 너무 무섭지만 일단 그렇게 갔대요. 그런데 거기서 딱 마주친 이 북한의 문화가 너무 생경하고 혼자 갔다라는 이 마음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2018년에 방문했을 때는 그럼 얼마나 걸렸다는 거예요? 네, 최진희 씨가 마지막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이 2018년에는요. 서해 직항로를 통해서 바로 군사분계선 넘어서 평양 국제공항까지 가는데 단 3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35분. 네. 최진희 씨가 그렇게 최다 방문 가수라는 건 북한에서도 인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도 인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북한에서도 인기 있는 노래 사랑의 미로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북한에서 어떻게 인기 있었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이 남한에서의 인기를 말씀드리면 예전에 가요톱10 무제한으로 1위 할 수 있었던 때 있었어요. 5주로 제한되지 않았을 때. 요때 1985년에 심지어 요 사랑의 미로가 41주, 1년이 52주인데 41주 연속 1위를 차지할 정도의 인기였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미로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켰을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남한 노래인데도 외국 민요집에 이 개사된 곡이 실려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 곡이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최진희 씨에 따르면요. 99년도에 이 평양 봉화예술극장에서 사랑의 미로를 딱 불렀는데 최진희 씨가 노래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오자 이 사랑의 미로를 들은 당시 북한 남성 안내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다가 천천히 파도가 치다가 나중에 태풍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야, 가요평론가네. 거의 임진모 선생님급의 이런 평론을 내놓기도 했다고 하네요. 와, 대단한데. 극찬인데요. 네. 근데 어떻게 알았지? 최진희 씨 노래를 북한에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이제 아름아름 듣지만 사실은 이거 걸리면은 처벌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당당히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바로 이 최진 씨의 이 사랑의 미로를 그 김정일 그때 당시 국방위원장 이 노래가 애창곡이어서 다들 아주 당당하게 따라 불렀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북한에서 인기 있으니 북한에서도 특급 대우를 받았다면서요? 네, 특급 대우 받았습니다. 이 가수들만 따로 고급 외제차를 타고 이동을 했고요. 나머지 분들은 버스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수분들이 이제 지하철을 탈 때는 북한에서 에스컬레이터 아무도 탈 수 없게 또 못하게 또 예술인들의 대우가 아주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진희 씨는 2018년 이 평양 공연에서 자신의 노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던데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18년 평양 공연 때 현이와 덕이의 뒤늦은 후회를 불렀어요. 근데 이게 최진희 씨, 요즘 말로 최진희 씨 픽이 아니라 본인이 원한 게 아니라 지정해서 내려왔다는 거죠. 나는 내 노래 아닌데 부를 수 없어요. 근데 꼭 불러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그런지 노래 준비도 잘 못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사람이 그 노래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알고 보니 이제 그쪽에 장곡이어서 그래서 이 노래를 불렀다. 요런 또 에피소드도 전해졌었죠. 4번이나 북한에 갔다 왔으면 북한의 어떤 변화 이런 걸 가까이서 봤겠어요. 네, 이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처음에 이 비행장에서 호텔까지 가는데 깜짝 놀랐다고 해요. 예전에 봤을 때 분명히 이곳들이 다 논밭이었는데 이곳에 무려 70층이 넘는 이 아파트가 세워져 있어서 놀랐고, 예전에는 건물에 빨간 글씨로 이제 시멘트에 빨간 글씨로 뭔가 글씨가 쓰여져 있었는데 그게 다 파스텔 톤으로 바뀌었더라라고 자신이 본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에 4번이나 가서 공연을 한 최진희 씨 얘기 들어봤고요. 이번엔 다음 스타는요? 네, 남북을 사로잡은 가왕 두 번째 스타는요. 북한 주민들에게 락 공연을 보여준 윤도현 씨입니다. 예, 북한 주민들에게 락 음악을 틀 때. 야, 윤도현 씨 가서 무슨 노래 부를지 고민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윤도현 씨가 2002년 평양 공연을 앞두고요. 이 락 공연 얼마나 이 파워풀합니까? 와! 이렇게 막 노래를 하면은 북한 분들이 앉아있다가 이거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깜짝 놀랄 것 같아서 사실은 이 선곡부터 너무너무 고민이 많았었다고 해요. 어떻게 뛰어다녀야 되나? 눈높이를 어떻게 맞춰야 되나라는 고민이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윤도현 씨가 답을 내렸습니다. 아니다. 이 노래라는 건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노래를 하는 모습을 그들이 본다면 감동을 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무대에 올랐다고 하네요. 네, 확신은 있었습니다만 실제 반응이 어땠을지도 너무 궁금해요. 락 공연하는데 앞에서 딱 굳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래도 윤도현 씨 애교 섞인 이 말로 조금 객석 분위기가 풀어졌대요. 무슨 얘기였냐 그 말. 우리를 놀새대로 생각하고 귀엽게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놀새 때 윤도현 밴드 왠지 잘 어울리는데 이 알맞은 단어를 어떻게 생각해낸 거죠? 놀새 때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 이게 한국의 오렌지족을 가르치는 북한의 속어인데요. 이 윤도현 밴드가 평양에 도착해가지고 딱 굳어가지고 이거 우리를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거기에 있는 안내원분한테 이거 저희를 어떻게 소개해야 되나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윤도현 밴드가 노랑머리를 하고 빵모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 안내원분이 그저 놀새 때 같구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안내원 동무가? 네, 그래서 안내원 동무 덕에 무대에서 놀새 때라고 했습니다. 네, 놀새 때. 하지만 윤도현 씨는 2002년 평양 공연을 생각하면 한편으로 좀 후회가 된다고요. 공연을 완벽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개인사 때문인데요. 윤도현 씨의 이 공연이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손주의 공연이 있다라는 걸 윤도현 씨의 외할머니가 신문을 보고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가기 하루 전날에 윤도현 씨의 손에 딱 어떤 종이를 쥐어줬는데 북녘땅에 있는 자신의 형제 자매들의 이 사진과 주소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윤도현 씨가 이때만 생각하면 참 후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평양 공연이 북한에서 당시에 바로 이 중계가 됐었는데 내가 이때 사진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름이라도 좀 얘기를 했으면 바로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살아있다라는 걸 서로 알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후회가 된다라고 합니다. 분위기가 그렇지 못했을 것 맞아. 같고. 네, 어려웠을 거예요. 그 이후에 16년 뒤에 또 찾았잖아요. 북한에 또 갔죠? 그렇죠. 2002년에는 놀새 때로 조금 해동시키고 2018년에는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북한 주민들이 알만한 노래. 심수봉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를 락 버전으로 편곡을 해가지고 불렀고,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남북 길이, 이 세로 길이가 1178km거든요. 어떤 우리는 한민족이야 이런 느낌이 드는 노래 1178이랑, 그리고 또 윤도현의 어떤 인기곡 나는 나비를 또 어쿠스틱 버전으로 부르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채로운 공연을 펼쳤고요. 윤도현 씨가 얘기합니다. 정말 역사적인 날에 함께했던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윤도현 씨는 그렇게 2번이나 평양에 다녀왔는데 통일부에서 뭐 각별한 주의를 받기도 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윤도현 씨가 특별 관리를 받은 이유 바로 당시 소속사 부사장의 이름 때문이었는데요. 이 부사장의 이름이 김정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 북한이라는 나라, 이 곳이 우상화 작업 때문에 그리고 백두혈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이름은 그들밖에 쓰지 못하게 하는 이런 개명 작업을 요구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이름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공연을 마치고 만찬에서 윤도현 씨가 자신도 모르게 너무 편하게 정일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건 얼음인데? 심지어 성도 뺐어. 정일아를.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싸해졌다라고 하는데 이 그러니까 이 윤도현 씨 부사장의 얼굴로 모두가 시선이 딱 고정이 됐는데요. 바로 가서 이 허가증, 출입 허가증을 보여주면서 아니 제 이름도 김정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줘서 분위기가 다행히 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윤도현 씨는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사실 좀 안타까운 근황을 전했었죠. 아무도 모르게 세상에 가족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밴드 멤버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3년 동안 암투병을 했다. 내가 2021년에 건강검진했는데 림프종 희소암을 진단받았는데 다행히 그래도 혼자 열심히 암투병해서 지금은 굉장히 건강해지고 훨씬 회복이 됐다. 거의 완치 단계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스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남북을 사로잡은 가왕. 세 번째 스타는요, 가장 최근에 북한에 다녀온 가수 백지영 씨입니다. 네, 백지영 씨는 2018년 평양 공연에 참가한 가수 중에 한 명이고 처음에 북한에서 공연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보이스피싱인지 알았다. 얘기를 했어요. 아니, 당연합니다. 저는 경찰입니다라고 해도 약간 네라고 하는데 청와대라고 하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 백지영 씨가요, 지방 공연을 하던 중에 하루는 이 휴대전화에 모르는 번호로 딱 전화가 온 거예요. 원래 잘 안 받는데 모르는 전화를 딱 받았대요. 그런데 이 전화기 너머에서 안녕하십니까 백지영 씨, 여기는 청와대인데 혹시 북쪽으로 공연을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 진짜 보이스피싱. 뭐 현실성이 있어야죠. 백지영 씨가 어이가 없는 거죠. 청와대? 네가 청와대면은 나는 대통령이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이스피싱이라는 생각이 딱 바로 들면서 일단 매니저하고 얘기하시고요. 뭐 매니저 번호는 아시죠? 라고 싸늘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공연을 하실 수 있냐라고 이 날짜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하필 또 주말이었대요. 그래서 백지영 씨가 그 얘기 딱 듣고 공연 날짜 주말이네요. 죄송한데 저 그때 애 봐야 돼요. 라고 하면서 그냥 전화를 딱 끊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궁금한 게 백지영 씨 매니저에게 전화가 걸려왔나요? 자, 백지영 씨가 전화 이제 끊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옆에 소속사 대표한테, 그 매니저가 소속사 대표입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요즘에는 청와대라고 보이스피싱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곧바로 그 소속사 대표 휴대전화 액정에 방금 받았던 거하고 똑같은 번호가 뜨는 겁니다. 그걸 본 순간 백지영 씨가 어머, 청와대 이거 맞나 봐라는 직감이 딱 온 거죠. 실제로 맞았고. 그래서 북한 공연 갔을 때 그분을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정중하게 사과드렸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정황으로 봐서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오해할 만한데. 맞아요. 어쨌든 평양 공연이 성사가 돼서 가서 무슨 노래 불렀죠? 네,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2008년에 발표를 했던 백지영 씨의 대표곡이죠. 총 맞은 것처럼. 이 노래 정말 그 총 맞은 것처럼 이 이별을 하고 아프다 이런 직접적 비유로 많이 사랑을 받았던 곡인데요. 그 곡과 또 평양 공연에서 또 다른 대표곡 잊지 말아요를 불렀다고 합니다. 백지영 씨 근데 히트곡이 워낙 많잖아요. 왜 그 두 곡을 불렀을까요? 그러니까 백지영 씨도 사실 내가 왜 이 노래를 2018년 평양에서 불렀는지 아직도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이 노래를 불러달라라고 한 지정곡이었다고 하기 때문인데요. 다른 노래를 좀 부르면 안 되겠냐라고 물어봤더니 북한 측에서 아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원한다라는 대답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지영 씨가 사실 프로잖아요. 왜 안 부르고 싶었냐라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자답을 한 게 제목이 총 맞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과격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필 그때 기사가 뉴스가 나왔는데 실제로 북한에서 누군가가 숙청을 당했다라는 이 기사를 본 뒤였기 때문에 아니 이 분위기에서 내가 그 공연장에서 총
맞은 것처럼을 부른다? 아, 이건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걸 뺨 맞은 것처럼이라고 부르죠. 바꿀 수가 있을까요? 제목이 뻔히 있는데 아주 혼란스럽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북한 그 평양에서 공연을 한다는 건 정말 가수로서도 잊지 못할 경험이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백지영 씨의 감성과 가창력이면 총 맞은 것처럼이 숙청이 아니라 이별 노래인지를 북한 주민도 아셨을 거고 특히 백지영 씨 걔는 잊지 말아요 노래 요 노래를 불렀을 때를 또 잊을 수가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요 노래를 부르다가 왈칵 눈물을 쏟았는데 처음에는 그 어색하고 좀 그랬던 북한 주민이지만 대화 나누고 같이 이렇게 노래 하고 듣고 하다 보니까 한민족인 게 느껴졌다는 거죠. 우리 한민족인 걸 잊지 말아요. 이런 느낌이 들었던 걸까요?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잊을 수 없는 공연으로 북한 평양 공연을 꼽았습니다. 네, 백지영 씨는 또 공연뿐이 아니고 북한 지도자 부부도 직접 만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백지영 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솔직히 좀 무서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가 흐트러짐 없이 딱 각이 져 있고 옷가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다리미로 쫙 다린 듯 아주 깃이 탁 서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 북한의 퍼스트레이디 리설주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용하고 진짜 동양적인 미녀 같았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있었다라고 후일담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다음 스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남북을 사로잡은 가왕 네 번째 스타는요. 한국 가수 최초로 단독 공연을 한 김연자 씨입니다. 김연자 씨. 네. 계속해서 북한 갔다 온 가수 얘기 나누고 있는데 특히 김연자 씨는 북한과 인연을 빼놓을 수가 없다고요. 김연자 씨가 사실 이 주제에서 빠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한국 가수 최초로 북한에서 단독 공연을 2차례나 한 가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도요. 2001년과 2002년 무려 연속으로 2번이나 단독 공연을 펼쳤습니다. 네, 김연자 씨는 어떻게 북한에서 이 단독 공연을 2번이나 하게 됐을까요? 2번이나 할 수 있었던 이유, 살아생전에 생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어떤 이 말 때문이었어요. 이 말이 뭐냐 하면은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을 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김연자 씨는 안 왔습니까? 왜 안 왔습니까? 요 얘기를 전해 듣게 됐는데 어디서 전해 들었냐면 이때 김연자 씨가 일본에서 활동할 때거든요. 일본 신문에 난 거예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김연자는 왜 안 왔느냐고 물었다. 요거를 딱 신문 보도로 접하고 그래? 나 북한 가서 공연해야겠어. 할 수 있겠는데? 결심을 했다 그래요. 아마 또 이 국내 활동보다 일본에 있어서 더 이런 결심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야, 2001년, 2002년이면 20여 년 전인데 그럼 어떤 경로로 해서 북한에 갔을까요? 네, 일단 김연자 씨가 함께한 사람들이 무려 26여 명, 그러니까 거의 3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었는데요. 매니저, 헤어, 메이크업 담당자, 그리고 이 안무단까지 다 같이 갔다고 해요. 이 많은 인원이 어떻게 갔느냐? 일단 일본의 공항에서요. 경유지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이 공항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 영사관에서 가지고 간 이 받아온 비자를 가지고 이곳에서 이 러시아에서 이 평양으로 다시 한번 갈아타는 이런 일정을 통해서 평양에 도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문득 우리나라 가수가 북한을 가면 그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떨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연자 씨 벌써 23년 전입니다. 2001년 4월 북한에 방문했을 때 그때의 영상 함께 보시죠. 대로변을 메운 환영 인파를 향해 차 안에서 손을 흔드는 이는 한복을 입게 입은 가수 김연자 씨. 양쪽에 지난 그냥 2001년 4월의 봄이라는 그러네. 북한 친선 축제에 초대돼 이거 거의 올림픽 열리기 전에 그런 모습입니다. 열렬하게 환영하네요. 이야, 진짜 보니까 막 당시 그 김정일이 들뜬 좋아하는 표정 나만의 여가수로 보이는 것 공개적으로 꼽을 만큼 북한 고위층들에게 인기가 대단했던 영어로 웰컴 써놓은 거 봐. 그러니까 개막식에 이어 인민문화공전에서 열린 이재국 환영 씨가 만찬에서는 써있네요. 북측 인사의 건배 제의도 받았습니다. 와. 김연자 씨를 위한 환영 만찬. 파티에 초대된 저기가 고위층 여성들은 북한인가 스타를 만나 믿어지지 않는 감정을 감추지 못하며 함께 사진을 근데 저는 이 찍자며 화면을 보면서 이 어린 김연자 씨의 모습도 너무 반갑네요. 아, 대단한데요, 진짜? 정말 열렬한. 그야말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네. 저도
열렬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 근데 당시에 김연자 씨의 기분은 좀 어땠을까요? 네, 정말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지만 김연자 씨 그때 북한에 방문했을 때 그 기분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2001년 4월 북한 방문했을 때 당시에 기분이 어땠는지 영상으로 또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 장면인데 밤에 4월인데 추웠어요. 추웠는데 사람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겉에다가 코트 입은 사람이 있고 갑자기 우리가 내리니까 막 환호한 거예요. 얼떨떨하면서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저희 북한이니까 가능한 거. 그렇죠. 제가 북한이니까 또 더 네, 많은 네. 사람이 나와서. 그럼요. 근데 여하튼 이제 그 전에 우리가 말했던 가수들은 북한에서 이제 공연을 남북 합동으로 혹은 무대를 다 만든 다음에 가수를 초빙한 거거든요. 근데 김연자 씨는 사실 본인이 밴드를 꾸려가지고 악단을 꾸려가지고 지금 단독으로 북한에 공연을 하러 간 거거든요. 아예 보통 대참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단독 공연하러 평양에 갔을 때 세상에 또 그쪽에서도 화면에서도 환대를 해줬지만 실제로 또 묵는 곳부터 굉장한 환대더라고요. 이 평양에서 제일 큰 호텔 또 고려호텔 중에서도 스위트룸을 내줬고 그리고 이 공연 일행 악단 일행을 이동하는 데 편하라고 승용차 2대 버스 1대 그리고 또 서로 또 여기 이제 이 악단 밴드 분들 중에 일본인들이 있었거든요. 2명의 통역사 이렇게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하고 맞아줬다고 하네요. 그럼 북한에서 단독 공연했을 때 부른 노래는 어떤 거예요? 네, 2001년 4월입니다. 김연자 씨가 이 4월에 본 친선 예술 축전에서 이 2,000석 규모의 단독 공연을 펼쳤을 때였는데요.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노래 정선 아리랑 그리고 칠갑산을 불렀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도시처녀 시집와요 휘파람 등 북한 가요 6곡을 또 선정을 하는 이런 센스를 보였어요. 이렇게 총 20여 곡의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김연자 씨가 북한 공연 중에 대지의 항구라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이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뭐 가수는 워낙에 노래 잘한다고 하지만 참 잘해요. 맞아요. 옛날 지금이나 와, 무대 의상도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막 시선을 사로잡고 네. 가창력도 뛰어나고 와. 멋진 무대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북한에서 단독 공연을 한 김연자 씨인데요. 당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평양에서 발간되는 잡지 금수강산이 이 공연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고 평가하는 기사를 실었어요. 다들 어떻게 북한어로 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북한 사투리로 지울 수 없는 인상과 깊은 정을 남겼다. 요렇게 딱 먼저 서두를 깐 다음에 그 평양 공연 당시 부른 노래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특히 그 중에서도 도시처녀 시집와요. 도시처녀가 시골로 시집 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작사 작곡한 북한 노래가 있는데 그거를 부른 자신들의 노래를 부른 김연자 씨에 대해서 평가를 내린 겁니다. 어떻게 평가를 내렸냐면 독특한 음색과 풍부한 얼굴 표정이며 섬세한 몸동작, 손동작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습은 사람들의 눈앞에 버스를 타고 농촌으로 시집 오는 도시처녀의 모습이 여기서 중요해요. 이게 북한 말입니다. 우려시 서서히 다가오게 하였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제가 보면은 북한에도 허픈 예술인이 뭐 공연했을 때 나올 것 같은 평론입니다. 평론. 요거는 박은영 씨가 그죠. 다시 한번 해줘요. 너무 못했네. 그저 독특한 음색과 풍부한 얼굴 표정이며 아주 섬세한 몸동작, 손동작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습은 사람들의 눈앞에서 버스를 타고 농촌으로 시집을 오는 그저 도시처녀의 모습이 우려시 안겨오게 하였습니다. 아무렇다 됩니다. 네. 역시 평양방송. 야, 어떻게 이렇게 잘하죠? 그리고 공연이 끝난 다음에 김연자 씨가 또 어디론가 향했답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조금 무서울 것 같은데요. 평양에서 첫 번째 공연을 마친 김연자 씨가 아주 은밀하게 식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예정에 없던 긴급 호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치 007 작전처럼 아주 간단하게 짐만 싸서 몸만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 목적지도 모른 채
절대로 커튼을 열지 말라오 라는 신신당부를 듣고 이 김연자 씨를 태운 이 특급 열차가 어디론가 딱 도착을 했는데 그게 바로 함흥이었다고. 함흥 멀리 갔다. 지금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당시에는 얼마나 너무 무서웠겠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북한에 있는데 잠깐 어디를 가자고 하면 이거 아오짓 한 건가?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공연에서 실수를 했나? 근데 역시 제가 아까 김연자 씨 담대하다고 그랬는데 진짜 담대한 것 같아요. 일단 딱 나섰고 근데 내가 특급 1호 열차를 타? 이거 아무나 타지 못하는 건데 여기서 김연자 씨가 딱 직감을 했대요. 누구 만나러 가는지 알겠다. 와. 그런데도 전 대단한 게 이게 전부 헐리 함흥인데 우리가 함흥차사라고 하는 그 함흥. 아니 근데 거기에 실제로 평양에 있지 않고 거기 좀 이렇게 뭔가 시찰 이런 거 가신 모양입니다. 거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있었고 이 함흥에서 딱 도킹을 했다고 하네요. 북한의 지도자가 김연자 씨를 따로 부른 건데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대요? 일단 함흥시에 도착한 김연자 씨가 엄청 큰 대문이 있는 이 집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이 끽 하고 열리더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곳에서 박수를 치면서 딱 나왔다라는 거예요. 공연단을 굉장히 환대해주는 모습이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실제로 본 김연자 씨가 너무 놀라서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질을 막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자신을 환대를 해줘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이제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평양에서 단독 공연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데 1호 열차를 타고 함흥까지 갔다. 이것도 놀랍습니다. 제가 좀 아까 1호 열차 아무나 탈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이 김 씨 일가만이 탈 수 있는 그런 열차이고 1호 열차가 이 안이 거의 호화스럽기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뭐 당연히 침실도 있고 집무실도 있고 뭐 당연히 개인 화장실도 있고 마치 집처럼 실내 객차가 인테리어도 돼 있고 완전히 그 안에 그 또 가구까지 다 막 집처럼 돼 있다고 그래요.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취향을 아주 오롯이 알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세상에 그런 사람들만 타는 그분들만 타는 곳에 김연자 씨를 태워줬다. 얼마나 환대받았는지 알 수 있는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네. 단독 공연을 2번이나 했는데 두 번째 공연에서는 아주 뭐 큰 걸 받았다고요. 이듬해 2002년에도 김연자 씨가 북한에서 이 단독 공연을 열게 됐는데요. 이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김연자 씨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엄청난 이것을 딱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당일까요? 아파트일까요? 바로 금일봉이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금일봉을 줬어. 그거 얼마였을까? 그러니까 통도 얼마를 줬을까 정말 궁금한데 들어보세요. 세상에 이거를 딱 금일봉을 줄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니 자선 공연으로 왔다고 들었다. 그럴 거 없다. 다른 외국 가수들도 돈 받고 온다 하면서 금일봉을 딱 하고 건넸는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그게 얼마였는지가 궁금하네. 궁금한데. 그죠? 얼마 받았는지 궁금하시죠? 하지만 김연자 씨는 모릅니다. 왜냐? 바로 그 금일봉을 받았는데 전 남편이 받아가지고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엔어로 받았는지 원달러로 받았는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합니다. 아이고 궁금한데. 진짜. 근데 김연자 씨에 의해서 사망한 북한 지도자의 생체 비밀. 이게 또 알려졌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밀은 바로 혈액형이었는데요. 당시 김연자 씨가 왜 요즘 사람들이 만나면 MBTI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듯이 김연자 씨가 혈액형에 꽂혀 있었던 때였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혈액형이 뭐예요? 저는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때였는데 사실 국방위원장의 혈액형을 물어보기 그치. 쉽지 않잖아요. 비밀이에요. 김연자 씨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데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A형입니다. 그런 질문은 처음 들어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후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오히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더 긴장했어요. 긴장하는데 쿨하게 묻고 쿨하게 대답하고 와. 이게 근데 세 번째까지 이어질 뻔했다면서요. 세 번째까지 이어질 뻔했어요. 2001년, 2002년 지금 연속 2번 했잖아요. 내년에는 이 평양에서만 하지 말고 전국 순회 공연을 돌면서 이렇게 좀 해달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요청을 했고 김연자 씨도 갈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일본에서 김연자 씨가 활동할 때 약간
북한이 일본 악단이랑 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북한에서 일본인 납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김연자 씨가 나 어떻게 하지? 하다가 나는 북한을 갈 것이냐, 일본에서 계속 활동할 것이냐, 일본을 택했고, 그래서 이 서울, 우리 한국과 일본에서만 활동하는 그렇게 개인이 선택을 그랬구나. 합니다. 그럼 일본은 액수가 별로였던 거야. 그런가요? 예, 남북을 사로잡은 가왕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오늘도 추위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곳이 많고요. 또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영하 20도 선까지 끌어내렸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파특보 현황 먼저 살펴봅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중북부에는 한파경보도 발효됐습니다. 수도관과 보일러가 얼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낮에도 영하권을 보이면서 온종일 맹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의 낮 기온 영하 4도에 그치겠고요. 대전은 영하 2도, 대구는 0도가 예상됩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서해안은 오늘 오전까지 많은 눈이 이어집니다. 제주 산간에는 최고 20cm, 또 호남 서부에도 많게는 10cm가 더 내릴 텐데요. 제주도는 내일까지 눈이 더 이어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풍 현황입니다. 오늘도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해안가와 제주에는 더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많은 눈과 강한 바람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항공편 운항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아니 이번 주 내내 춥습니다 했지만 월화 오늘이 수요일인데 한파가 계속돼요. 오늘도 춥고요. 네.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추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오늘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